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tvN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초이의 실존인물 조지 포크가 900마일을 가마 타고 44일간 기록한 조선의 생생한 여행 기록입니다. 최초 공개된 기록을 통해 그 당시 조선 백성들의 생생한 삶과 개화기 조선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KBS 역사 스페셜에 출연해 해박한 역사 지식을 뽐낸 조법종 교수가 포크의 여행 경로를 직접 답사하며 찍은 사진과 부연 설명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는 화론션 타고 온 포크, 대동여지도 들고 조선을 기록하다입니다. 원 저자는 조지 클레이튼 포크, 사무엘 홀리 역금, 옮긴이는 조법종 조현미이며 펴낸 곳은 알파미디어입니다. 오늘도 내 손안의 책방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1884년 11월 1일 미국 해군 소속 조지 포크 소인은 조선의 수도 한양을 출발하여 조선의 남쪽 지역을 관통하는 900마일의 고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는 길 위에서 보낸 44일 동안 경험하고 관찰한 내용을 두 권의 노트에 380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이 여행기가 지닌 엄청난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은 그동안 학자들의 주목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여행 중에 포크는 새로운 발견과 놀라운 광경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행의 순간에서 느꼈던 감정까지도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조법종 교수는 1883년 미국에 최초로 파견된 조선 보빙사 일행과 함께 찍은 포크의 사진, 30세의 왕자에 앉은 고종 등 접하기 힘든 희귀 사진을 이 책에 소개해 조선 말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거북선을 최초로 서양에 소개한 외국인이 조지 포크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혔으며 거북선 사진 등 다양한 도판 자료와 함께 담아 이 책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자, 그럼 포크의 여행 경로를 따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월 21일 조선의 국가적 충절기억법, 연료문, 효자문, 충신문, 백성이 기억하는 조선 정부와 관리들의 영웅 제거, 이수심과 임경업. 오늘 수일이 조선 관리들에 대해 긴 이야기를 했다. 그가 말하기를 과거 오랜 세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강건한 남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 왕조 정부의 관례였다고 했다. 그들이 정부에 대항해 힘을 쓸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이다. 만약 아무리 사소한 사유라도 그들에게 불리한 혐의가 제기되면 참수형을 당한다고 했다. 통령의 영웅은 나라를 위해 수많은 일본인을 죽인 후 결국 자신의 힘을 보여준 행위로 목숨을 잃을 것을 알고 일본 함대가 빤히 볼 수 있는 자신의 뱃머리에 서서 일본인의 총을 맞았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범죄자처럼 처형당하는 것을 피했다. 청나라와의 전쟁 시에 중국 군대는 의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곳을 돌아 두만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함경도를 통과했다. 3명의 왕자와 왕비가 강화도에 잡히자 조선왕은 화평을 청했다. 그리고 청군대는 왕자들과 함께 의주를 거쳐 돌아갔다. 의주에는 그곳의 관리인이 임경업은 대단한 남자였는데 굴복하지 않고 전의를 나타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조선왕의 편지를 보여주자 굴욕을 당하고 무너져 내렸다.
나중에 이 남자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과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중국 황제에게 엄청난 공을 세웠다. 중국 황제는 많은 선물을 줬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새 왕자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요청은 승낙되었고 왕자는 돌아갈 수 있었다. 지금처럼 그때도 백성들은 임을 동정했다. 오늘 이 지역은 지금까지 다녔던 어떤 곳보다도 특징적으로 훨씬 더 산악지형이었다. 계곡은 좁고 어두웠으며 경작이 가능한 곳에서는 계단식 개간이 이루어졌다. 중첩된 산들이 만나 만들어진 좁고 깊은 분지에는 약간 큰 마을들이 있었다. 길은 실로 끔찍했다. 식사에 먹여지는 주막 요금은 다른 곳과 비슷했다. 사람들은 호감이 가지 않았다. 그들은 거칠고 시끄럽고 험상궂게 생겼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대략 동쪽이었다. 아마도 약간 북쪽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내 나침반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곳 사람들 말에 따르면 해인사가 60리 거리였다. 반면에 복역꾼들은 오늘 80리를 왔다고 말했다. 전체 거리는 120리여야 했다. 아마도 내 생각으로는 그때 밥을 먹었던 보봉에서 그들이 길을 잘못 들었던 것 같다. 진실로 나는 조선의 황무지 한가운데 놓여 있다. 상황이 완벽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일이 잘 풀려가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런 여행은 앞으로 상당 기간 어떤 외국인에 의해서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음식은 정말로 무척 괜찮은 편이다.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된다. 나는 예전에 조선 음식의 모양새와 냄새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못했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외국인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처럼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믿기 힘든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거칠어지려고 스스로를 내몰고 있다. 11월 23일 해인사 8만 대장경에 감탄하며 직접 확인하다. 밥이 맛있는 야로장을 다시 찾았으나 밀려든 군중에 놀라다. 8시에 일어났다. 내가 옷을 입지 않았을 때 방으로 침입한 몇 명의 젊은 승려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났다. 그들에 관해 주지 스님에게 알리고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합천 군수와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저를 둘러보기 위해 방문했다. 제단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본당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다. 밥을 먹고 12시에 야로장터를 향해 출발했다. 아래 스케치는 사찰의 대략적인 도면을 보여준다. 표시된 건물 외에도 적어도 외따로 떨어져 언덕의 숲에 흩어져 있는 6개의 건물이 더 있었다. 사당과 승려의 숙소 등이었다. 모든 건물은 오래되고 우중충해 보였다. 그곳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무척 허름했다. 애석하게도 깔끔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절에는 높이가 5피트인 큰 대좌가 있었는데 그 이외에 4개의 석상이 있었다. 2개의 큰 석상은 5피트, 높이의 하얀 석가상이었고 다른 것들은 두껍게 금박 입혔다. 그것들 뒤로는 큰 칸막이가 있었는데 세 부분으로 나뉘어 천장까지 닿았다. 각각의 그림에는 15피트 크기의 거대한 그림이 정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아마도 이런 그림들이 이 사찰의 주요한 특징일 것 같았다. 각 그림은 수많은 얼굴들과 인물들로 둘러싸인 부처를 상징하는 내용이었다. 음영이 일체 들어가지 않은 엄버나 어두운 벽돌 느낌의 단색 배경에 흰 선으로 그려졌다. 사람들은 모두 호화로운 옷을 입고 보석으로 장식했다. 레이스가 달린 옷은 가장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놀라울 정도로 자세하게 잘 묘사됐다. 정말로 전체적인 균형감이 아주 훌륭했다.
가사가 몸에 달라붙는 모습이 효과적으로 표현됐으며 균형감이 자연스럽고 매우 훌륭하면서도 감탄할 만한 대칭을 이루고 선과 곡선이 아름다웠다. 일부 인물은 실제 크기였으며 부처는 2배 크기였다. 모두 가사를 거쳤고 숫자가 많았다. 그래서 각 그림 속의 레이스를 표현하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였다. 동양에서 이런 그림들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무척 훌륭한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림 속에 그려진 얼굴들은 감탄할 만했다. 사진을 찍어보려 했지만 조명이 좋지 않았고 몰려든 승인들이 방해를 했다. 천장과 구석 위로는 그림과 함께 많은 인물들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었다. 연단 위에는 많은 책이 있었다. 모두 한자로 된 책이었다. 북, 종 따위는 많지 않았고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 대자 앞마루에는 돗자리가 깔렸다. 그림들은 100년 정도 된 것이었다. 본당 뒤쪽으로 높은 벽이 있었다. 그 위로는 2개의 긴 건물이 있었는데 길이가 각각 250피트, 대략 1000피트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섰다. 처마에는 바람에 시끄럽게 울리는 동종이 줄지어 매달렸다. 이 건물들 안에는 잘 나뉘어 정리된 선반에 글자가 새겨진 엄청난 숫자의 목판이 올려져 있었다. 불교의 전체 고전을 새긴 목판이었다. 대략 28인치 길이에 10인치 넓이였다. 모서리 부분은 철로 마감되었고 새까맸다. 뒷면이 문자로 채워져 대체로 목판의 양쪽 면에 글자를 새겼다. 승려들은 목판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 각자의 선반과 그 안에 든 목판의 숫자로 추정하면 나는 77,080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모두 합쳐서 8,000개여야 했다. 이 도서관은 이 절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었다. 목판은 아름답게 조각됐고 이 모두를 만들기 위해 들인 노력은 대단했을 것이다. 12월 5일 팔조령을 넘어 경상감령 대구길에서 고인돌을 발견하다. 추운 밤이었다. 7시 30분에 출발했다. 북쪽으로 간 다음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계곡에는 돌이 많았다. 여기저기에 무더기로 쌓였다. 계단식으로 경작이 이루어졌고 늘 그렇듯이 기슭을 따라 마을들이 있었다. 그 왼편 북쪽으로는 작은 읍내였다. 250여 채의 집이 담을 두른 채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9시 46분에 우리는 계곡 끝부분에 가파른 산길의 하단 쪽에 도착했다. 대략 1100피트 높이의 팔조령 고개였다. 앞으로 힘든 산길이 놓여 있었다. 대구에서는 큰 장이 열리고 있었다. 해년마다 열리는 규모가 큰 장으로 10일째 진행되고 있었다. 장터의 모래배들 사이로 들어가는 위험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는 거북한 상황이었다. 나는 전반적으로 조선인들에게 쓰라린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무례와 나를 일종의 진귀한 수집품처럼 대하는 반야만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배려가 무색해졌다. 형편없는 길을 계속 나아갔다. 이따금 돌로 지은 집들이 있었다. 12시 3분에 우리는 계곡 중간쯤에 있는 마을 반대편 주막에 도착했다. 이곳은 오동원 주막이었다. 밥이 훌륭한 괜찮은 주막이었다. 1시 55분에 출발했다. 곧 자갈이 많은 거친 길을 통해 좁은 협곡을 굽이굽이 나아갔다. 종종 산이 끊겨 가파른 경사만이 나왔고 겨울 바닥이 있었다. 바람이 거세서 여행하기가 힘들었다. 좁은 골짜기로 나온 다음 이곳 사방못 주막에 왔다. 20 내지 30여 채의 가옥이 있었다. 이곳에서 2시 58분에 5분간 휴식을 취했다. 이곳의 개울 건너편 산 북쪽 끝부분에 작은 성이 있었다. 수성 산성이라고 불렀다. 북서쪽으로 동그랗게 돌아서 나아갔다. 우리가 지나가는 들판 오른편 세 곳에 대략 250에서 300피트 간격으로 각각 서너 개씩 거대한 돌이 모여 있었다.
두 군데는 대략 원기둥 또는 정육면체 형태였고 세 번째는 평평했다. 아마도 고인돌이나 한때 그런 역할을 했던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장소에서 특히 평양의 남쪽 가장자리 부근에 더 많은 외따로 떨어진 거대한 돌들이 있었다. 남동쪽 모퉁이에서 서문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렸다. 거리는 사람과 가축무리로 내내 붐볐다. 서문에는 훌륭한 아치형 돌다리가 있었다. 두 개의 아치가 있고 매우 평탄하며 대칭을 이뤘다. 여러 부분에서 조선에서 본 다리들 중에 가장 최고였다. 개인지 호랑이인지 모를 머리 조각상이 아치의 중심 부분에서 길 높이로 돌출되어 있었다. 12월 8일 상주길에서 조선을 뒤집은 갑신정변 소식을 듣다. 나는 서울에서 들려온 소식에 몹시 흥분했다. 이는 서울에서 대구로 향하는 전령에게서 복역군이 전해 들은 소식이었다. 그는 암살당한 사람 중 한 명인 조용하의 형제인 감사에게 가는 중이었다. 전해 들은 소식은 모두 6 내지 7명의 고위관리 중에서 민태호, 조용하가 일본인들에 의해 암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참판의 이름도 언급되었다. 당연히 이 소식은 내게 걱정스러운 것이었다. 이곳 내지에 들어와 지역 관리들의 호의에 의존한 상태에서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는 외로운 처지였다. 내가 푸트 장군에게 말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 이곳 함창고을은 상주골에서 45리, 오늘 밤의 주막인 문경세원에서는 35리 거리였다. 오늘은 무척 추웠다. 11시 50분 이후로 이곳과 다른 곳에서 본 사람들은 암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이곳의 주인은 서울에 관한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고 했다. 서울에서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려움과 긴장감이 나를 무척 힘들게 한다. 물론 이런 시골에서 서울의 외국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절에 들을 방법은 없다. 조선인들은 오직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만 궁금해했다. 지금의 내 상황이 무척이나 옹색하다. 나는 서울에서 380리 떨어진 조선의 어느 외딴 지역에 던져져 있다. 이곳에는 눈이 내리고 있으며 근방의 산 고개를 굽이굽이 넘어가야 한다. 내게는 충주를 넘어서 갈 만한 충분한 돈이 없다. 그리고 그곳에서 관아의 무례배들 사이로 들어가야만 한다. 외국인을 싫어하는 악마 같은 인간, 선비들이 나의 갈 길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 나는 조선인들이 싫어하는 일본인들보다도 더 낯선 존재다. 나는 혼자이며 이 땅은 무정부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이곳은 문경 조령에서 30리, 충주에서 110리, 서울에서 380리 거리다. 네, 멋지고 다채로운 경험 중 하나였다. 또 걱정과 불안으로 보낸 900마일의 여정을 조선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며 지냈다. 나는 포크의 감사의 기도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오염되지 않는 조선 왕조시대 순수, 그대로의 조선을 그의 눈을 통해 볼 수 있고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은둔의 왕국을 그를 통해 여행하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직장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봤는데 반납하려니 너무 아쉬웠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것도 좋겠지만 소장의 가치가 있는 이 책은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내 손안의 책방, 오늘은 화른선 타고 온 포크, 대동여지도 들고 조선을 기록하다를 들려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